2019년부터 용인의 부동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었습니다. 용인은 분당선과 신분당선이라는 교통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수지구는 분당과 비슷한 학군과 상권을 형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기흥구는 수원 영통 및 광교와의 연계, 처인구는 동탄과 평택 방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이며 점차 매력을 더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갭투자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용인의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흥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대였는데 12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에서 8억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면서 갭투자 수요도 같이 줄었습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0억 넘게 거래되던 아파트가 6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보고 이제 용인은 끝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겪은 용인. 그렇다면 지금 용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용인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어디인지, 또 얼마나 하락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용인 수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신분당선 성북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84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14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9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 부동산은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용인 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용인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783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2.2대입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버들치마을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2021년 전용 124타입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9년 말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었고 2년 만에 4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213동 1102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용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 11층 매물은 8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같은 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성북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상복합단지로 롯데몰,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1동 2903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시세는 12억에서 12억 7,500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 고층 매물이 12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력을 보면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용인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지구에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없고 처인구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 5대1을 넘었던 처인구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3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세개 단지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평균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피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피가 최대 5천만 원대까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103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만 원에서 마피 5천만 원이 붙어서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3개 단지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금방 소진됐고 현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은 기흥구와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3년과 24년 공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공급 물량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매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흥구는 수지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기흥, 수지와는 다르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많고 마피 분양권도 많이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 처인구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처럼 회복세가 크진 않은 용인입니다. 다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곳들은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구의 신분당선 인근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용인시 아파트 가격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플랫폼시티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인 수지, 기흥, 구성 등 신규 개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아파트를 고려하는 경우 입주 물량과 교통, 인프라 개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끌 투자자 2명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몇 년 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이를 기회로 삼아 영끌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합쳐 대출을 받았고 결국 서울 아파트를 무리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었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믿고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집값은 하락한 상태여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끌로 투자한 아파트가 오히려 A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몇 년 전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한 투자자입니다. B씨는 전문가들이 지방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말을 듣고 영끌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집을 임대하려 했고 집값 상승을 믿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과 달리 지방 경제는 침체되었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임대 수익은 기대 이하였고 집값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일부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지만 지방의 아파트를 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끌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B씨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경우 그만큼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근 점심 한 끼의 비용이 1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외식을 자주 하지 못하고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보통 7,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지만 이마저도 매일 사 먹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월평균 식비가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월평균 식비가 약 70만 원대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금액이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5년 사이에 식비 부담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냉면이나 비빔밥 같은 간단한 음식도 1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으려면 15,000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점심 한 끼를 10,000원으로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 또한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들이 가격을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원재료, 인건비, 임차료 등 다양한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만 20만 명 이상이 자영업을 그만두었고 장사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IMF 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겹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12월 일어난 비상계엄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와 재료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임차료 부담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료를 무작정 낮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대출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재료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경쟁이 어려운 상황인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더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식과 쇼핑을 줄이면서 소비 심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0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90까지 급락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가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위해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지만 떨어진 집값을 보면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소득이 낮은 20%의 가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0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 정도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자영업자 중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900만 명을 넘었고 이는 전체 개인 사업자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2019년에는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610만 명이었지만 4년 만에 3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기가 나빠지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층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식비 부담 등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었고 1인 가구, 노인, 다문화 가구, 장애인 등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새로 결혼한 부부나 청년들에게는 집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은 주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에서 주택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지역사회는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들도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 사업자들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오랜 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재기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보증 대출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 많은 대책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신속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점심 한 끼의 비용이 10,000원을 넘는 현실과 직장인, 개인 사업자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위축은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대응과 경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이후 강원도 원주와 춘천은 교통개발 호재와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매매 가격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인 갭이 아주 적었는데요. 이로 인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한 갭 투자가 유행하며 시장이 과열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세 사기가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라 이 방법이 아주 유용했죠. 또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만큼 집값 상승세도 엄청났는데요. 실제로 춘천 온이동에 자리 잡은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는 2015년 입주한 단지로 대형 평형과 브랜드 가치 덕분에 지역 내에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춘천 아파트 시장에 정점을 찍었죠. 이 거래는 춘천에서도 드문 10억대 거래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도 같은 평형의 중층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아직도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 위치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단지는 2021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브랜드 파워와 쾌적한 환경 덕분에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고층 뷰에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이었죠. 당시 원주는 외지인 갭 투자도 활발했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같은 평형의 중층 아파트가 4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1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0년부터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으며 시장을 과열시켰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을 구입하면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부동산 회사들은 막대한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였고 땅값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반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졌고 가파르게 상승한 가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점점 부동산 시장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원주 지역은 GTX 연장, 택지지구 개발 같은 호재로 한때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GTX 노선의 착공 계획이 지연되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높게 오른 땅값과 건축 비용을 감당하면서 지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환상이 깨졌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높은 가격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현실적인 가격대로 조정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폭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춘천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지금부터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6억에 거래됐던 원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850세대 최고 20층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가 크고 방곡동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단지 인근에 신림 판부국도를 공사 중이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버들 초등학교입니다. 105타입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 2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4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210동 1903호이고 105타입입니다. 매매가 6억에 거래됐는데요. 인천 청라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6억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4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과 19층으로 층수가 꽤 차이 납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26% 하락하긴 했지만 19층과 6층 매물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층수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19층 매물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05타입 209동 18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6억 대비 6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실거래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온이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2년식 1175세대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춘천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깝고 아울렛과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5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17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최고가에 계약된 매물은 104동 43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층수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6동 고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 102동 40층 매물은 6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에는 24년 하반기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00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년 이후 쭉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최근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 이하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원주에는 2023년과 2024년 적정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5년 수요보다 3배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27년과 28년의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원주의 경우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 가격 상승세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회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원주와 춘천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도심 중심부의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춘천이나 원주는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 수요 위축으로 인한 매수세도 부족합니다. 또 전세 시세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도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지방 부동산의 대장이었던 부산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산 주요 단지의 거래 사례를 통해 하락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광안동에 위치한 쌍용해가 디오션입니다. 928세대 규모의 준신축 대단지로 광안리 해변과 역세권의 탁월한 입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용 면적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1년 상승장에서는 최고 16억까지 치솟았죠. 1년 반 만에 약 8억이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동일 타입 매물이 9억 5,5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6억 4,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특히 고층 로얄 매물은 현재 12억 선의 매물이 나와 고점 대비 약 4억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해운대 LCT입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초고층 아파트인 LCT는 한때 럭셔리 부동산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사이 가격이 급락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144타입은 2022년 약 38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 기준 2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약 11억 하락한 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7억을 주고 부산 아파트를 살 바에 강남에 사는 게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LCT도 매물은 쌓여가지만 거래는 뜸한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4월 부산 아파트 가격은 2022년 6월 이후 111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단지의 가격이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사례는 부산 시장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급락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먼저 과잉 공급과 미분양 급증입니다. 2021년부터 부산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매년 3만 가구 이상이 입주하며 수요를 초과한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와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고 2025년 4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4,565가구에 달합니다. 또 부산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10년대 350만 명이던 인구는 2025년 약 325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및 타 지역 유출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학군지 약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동래 럭키, 삼익비치 등 재건축 단지는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며 투자 매력을 잃었습니다. 이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단지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죠. 또 다른 하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래구에 위치한 럭키 아파트입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1983년 준공된 1536세대 재건축 단지로 내륙 재건축 대장주로 불렸습니다. 2019년 12월 전용 면적 132타입은 평균 8억 3천만 원이었지만 2020년 10월 상승장에서 16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5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상승과 지연 이슈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결과입니다. 분양 아파트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요. 남구에 위치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를 보겠습니다. 남구 우암동의 3,000세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20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전용 면적 84타입은 평균 5억 초중반 선에 분양되었지만 현재 일반 분양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000만 원 이상 붙어서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분양가 논란과 주변 신축 공급 과다로 인한 수요 부족을 보여줍니다. 2025년 5월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에 달합니다. 기장군, 강서구, 동래구 등에서 미분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 경매 낙찰가율은 70%대로 낮아져 매수세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전세 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지수는 지속 하락하며 신축 오션뷰 아파트도 전세가가 고점 대비 20-3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등 해안가 지역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사상구, 동구 등은 인프라 노후화와 수요 부족으로 큰 하락세를 보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등 상급지는 반등을 기대하는 분석이 있는 반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전반적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매물도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운대구, 수영구 등 관광 및 고급 주거 수요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반면 동구, 중구 등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하락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매수하기보다는 자금을 모으며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고 비교적 황금성이 높은 해운대구, 수영구의 신축 또는 준신축 단지를 타겟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은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입주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은 자연 경관에 더불어 관광과 무역 중심지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안정적으로 접근한다면 침체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때 인천의 최상급지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섰던 송도국제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송도의 오션뷰를 자랑하는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2년 2월 최고가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같은 타입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반값 이하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 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80%에서 2025년 5-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09,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 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 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평택 부동산은 수도권 사람들이 주목하는 투자처였습니다. 특히 광교나 동탄의 시세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택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는데요. 그 당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영끌에서라도 사자. 이런 말을 하면서 평택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심지어 지식산업센터까지 평택의 모든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영끌 비투라고 불리는 대출 기반 투자가 유행했습니다.
대출 금리를 3% 미만으로 받을 수 있었고 부동산 가격은 단기간에 우상향했습니다. 고덕 신도시 제일풍경채는 고덕 국제 신도시의 핵심 단지 중 하나로 삼성전자 직원 및 관계자 수요가 많았던 곳입니다. 전용 면적 99타입은 2021년 9월 최고가 11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4억대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동일 타입 매물이 최근 6억 8,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약 4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평택에서 주목받았던 지제역 주변의 아파트들도 2021년 최고가 대비 평균 30-4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평택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평택 아파트를 사면 오를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택은 한때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벨트와 GTX 노선 연장 이슈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평택의 아파트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며 빚만 남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고덕동의 고덕국제 신도시 8하고는 역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한 준신축 단지로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의 경우 2021년 9월 최고가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심지어 1층도 같은 해 10월 9억 1,5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지금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6억 3천만 원의 매물로 나오면서 최고가 대비 약 40% 하락했습니다. 24년 10월만 해도 6억 6천만 원 수준이었으니 몇 달 만에 3천만 원 추가 하락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례는 전용 면적 110타입입니다. 이 면적은 2021년 10월 13억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3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용 71타입 한 채를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의 하락폭입니다. 2021년, 2022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급락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삼성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불황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고 평택 캠퍼스의 일부 건설 및 설비 가동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삼성 위기론이 대두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는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호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은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을 가져옵니다. 평택은 지난 10년간 아파트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3만 5천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13,000가구로 이 중 평택이 약 5,868가구를 차지했습니다. 평택의 연간 적정 공급량은 약 3,000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공급이 이루어지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도 평택의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2021년, 2022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평택은 이러한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통해 하락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지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GTX 개통의 수혜를 기대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84타입은 GTX 연장 발표 당시 호가가 11억까지 치솟았지만 실제 최고가 거래는 9억이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7억 6,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약 15% 하락했습니다. 지제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단지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입니다. 지제역에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는 전용 84타입이 2025년 4월 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9월 7억 4,700만 원으로 약 40%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역세권에서 다소 떨어진 입지로 인해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평택의 다른 인기 단지들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평균을 내보면 최고가 대비 40% 하락한 상황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먼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40%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서두르지 않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평택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GTX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지만 평택은 최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도 주요 변수입니다. 하락기에는 급매물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별, 입지별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의 단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공급 과잉,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겹치며 당분간 가격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많은 신축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급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회복되고 GTX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평택 인구가 7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주택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평택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수요를 받쳐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은 2021년의 부동산 투기 열풍 이후 급락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공급 과잉과 산업 불황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지금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매물을 활용한 저가 매수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수급 균형과 호재 시기를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평택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평택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결국 투자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그렇겠지만 특히 현재 평택의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보다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과 전매 제한 기간 등 2년에서 3년의 기간을 고려한 투자가 유리한 상황이죠. 하지만 특정 단지를 선정하고 매물을 타겟팅하다 보면 최고가 대비 30-40% 하락한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사정으로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 해당 단지의 거래량부터 상권, 학군, 교통 등 입지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평택시의 평균인 1200가구 이하로 줄어들 때 매수 시점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때 지방의 최상급지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섰던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 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세셋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의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천삼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세 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대 신혼부부의 사례입니다. 이분들은 2021년 말에 대출을 끌어모아 천안에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때는 천안에 집을 사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넘쳐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진 시세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천안 아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2021년 중반에는 시세가 평균 9억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였으나 2023년 초 6억 중반까지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최고가에 비해서 2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산시는 북쪽으로 평택, 동쪽으로는 천안에 접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던 곳이라 한동안 상승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천안과 아산의 아파트 시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0년,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두 지역 모두 가격이 올랐고 하락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탕정에 있는 탕정 삼성 트라펠리스를 예로 들면 21년 10월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3월 3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2억이나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금리 인상,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제 천안 아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1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었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린스트라우스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 557세대 최고 31층의 아파트입니다. 신축급 단지의 규모도 크고 불당동 중심 상권도 가깝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아산 탕정과 배방이 인접해 있고 천안 아산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113타입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7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6층 매물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05동 1001호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부부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9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각각 6층과 10층으로 층수가 조금 차이 납니다.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6층 매물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205동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26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2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5억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안 성성동에 위치한 아파트인 천안 레이크타운 3차 푸르지오입니다. 신축 대단지인 만큼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20년식 1067세대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입주 시기가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성성 호수공원과 삼성사업장이 가깝고 이마트를 포함해서 중심 상권 이용도 편리합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이었고 22년 최고가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4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9층 매물이 5억 6천6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05동 2201호 매물이 7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2층 매물이 7억 6,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9층 매물이 5억 6,6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하락했습니다. 현재 84타입 301동 26층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부동산을 내놨는데요.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2억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천안과 아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천안과 아산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분양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달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두정역입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4,8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호선 두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997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에 25년 입주하는 단지들이 있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8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에서 3,500만 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이 있습니다. 105동 16층 매물이 분양가 5억 4,300만 원에서 3,500만 원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입니다. 청약 당시 99타입을 제외하고 미달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실패했던 한신 더유입니다. 이 단지는 아산 중심부에서 벗어난 입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요. 현재 104동 7층 84타입 매물은 분양가 4억 600만 원에서 마피 2,5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미분양 현황입니다. 천안에는 24년 하반기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됐는데요. 현재 적정 수준 이하의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산에는 23년 이후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1,600세대 이상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천안에는 2023년과 2024년 수요보다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다만 26년과 27년에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산에는 27년까지 수요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천안 서북구와 아산의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매매 지수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전세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 가격과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안 동남구의 경우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전세 가격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바닥을 찍었을지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천안과 아산은 인프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더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2026년쯤 돼야 금리나 경기 흐름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쉽게 말해 현재는 집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해 매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락 속에서 하나둘씩 거래가 살아나고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반등하면 그때가 하나의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이었던 시기를 보면 거래량이 늘어난 뒤에야 가격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 자금과 장기적 시야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의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쩌면 2, 3년 후 반등을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 아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